우선 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박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법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익보험법에서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해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없으면 중고차를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자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면 중고차에 허락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런 처벌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잘못하면 고발까지 당하고요. 실제로 삼성풍장학재단이나 포스코 청암재단이 과거에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씩 후순위채 채권 투자했다가 그게 전액 손실이 됐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저기 기준으로만 보면 고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삼성풍장학재단이 그 당시 이사님들이 교육부 장관 출신이시거나 대학 교수님들이신데 그 이사님들 다 고발하면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기금 운영팀에서 뭐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했던 거고 중고가청에서도 허가를 해줘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들이 재산을 운영하거나 중고가청의 재산 처분의 허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익법인들이 굉장히 금리가 인하되면서 어려움을 처하다 보니까 좀 완화시켜달라 해서 이제 완화해준 게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적용받는 공익법인들에 한해서는 그럼 신고 20%까지 신고를 그냥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놨는데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2020년에 폐지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공익법인법이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을 무작정 따라서 공익법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입법 불비 문제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부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출연재산에 대한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출연재산을 받게 되면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를 받지만 비영리법인은 바로 과세를 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기부자가 기부를 했는데 이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면세단체인 줄 알고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면 이게 연대납세용으로 출연자한테 다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재산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아까 이희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내 쓰거나 3년 이후에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규제사항처럼 증여세, 과산세, 규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법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인의 아까 교수님께서 인건비 감자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익법인의 인건비 8천만 원 제한하면서 이거 법을 다 이해하라고 하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일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주무관청도 그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출연재산에 대해서 보시면 가장 제도적 그러니까 세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무관청과에서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을 영수증으로 공개가 되는데 기부 가액을 판단하는 기준과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무관청에서 판단하는 저는 서울시교육청 이제 가장 규칙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재산을 받는 기준 자체를 명시하고 있고 상대세법상으로도 재산을 받으면 출연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례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웃긴 일이 생깁니다. 개인이 만약에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 가액하고 실질적으로 회계상 가액하고 또 특수관계인이 기부했을 때 가액이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이게 왜 달라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회계상으로는 시가로 인식을 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서 기본재산 등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차이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회계 기준을 만들어 놓고는 이 순자산 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공익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고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도가 너무 어려워. 실제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비교해 보면 그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받았을 때는 또 개인 특수관계하고 또 달라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주식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사실 제가
2002년부터 기업재단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이 법이 개정되고 적용되는 과정에 그 몸으로 다 체득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주식 개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개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처음에 법 제도가 아예 없다가 20%였다가 그거를 또 5%로 규제를 했다가 5%를 또 규제하는 게 또 너무 강하니까 완화한다고 성실공익법인 제도도 없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이 오늘 기재부 세실 과장님도 오셨지만 법 개정되기 전에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갖고 있던 주식을 90년도 12월 28일 날 다 공익법인에 기부하신 재단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규제할 거냐? 결국은 가산세 제도를 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규제 제도 형태로 가다 보니까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도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도 굉장히 뭔가 완화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하는 제도 형태를 변화해 왔고요. 2020년 이후에 이게 폐지가 되면 21년 이후에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의무사용 비율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되게 의무사용 비율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94년도에 우리나라가 도입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5% 출연재산의 5%를 써라 미국처럼 그렇게 도입을 했더니 모든 공익법이 다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세법을 바꿨더니 공익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증여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1년 만에 이게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연재산에 대한 의무사용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2021년에 갑자기 생뚱맞게 또 이게 들어가고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제가 출연해서 의무사용 제도에 대한 문제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 운용 자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규제를 하죠. 운영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1% 이상 수익을 내라?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준 자체로 보면 총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건 평가액입니다. 근데 받았을 때 가액은 우리나라 주식을 만약 예를 들면 받았다면 액면가액으로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1%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팔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업재단들 주식을 팔면 제일 위협을 받는 게 뭐죠? 경영권에 대한 문제죠. 그럼 기부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편법 기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주식 규제는 내국법인 주식만 규제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부재단에 100% 출연했다면 만약 이케아 같은 경우 그렇죠. 이케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재단이 소유주지 않습니까? 이케아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과세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법인의 주식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국법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의무사용 비율 제도를 가져가려면 하나는 완화해줘야 돼요. 관리를 완화해주거나 의무사용 비율에 대한 제도를 조금 더 완화해주거나 그러니까 미국처럼 차라리 뭐 한 번 위반하면 조금 가세를 하고 두 번째 위반하면 좀 더 페널티를 과하는 그렇게 가는 제도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 의무사용 비율 제도에 대한 가산세도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 증여세를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뭐 이거 보도된 거니까 말씀드렸죠. 롯데재단에서 그 특수관계 이사 한 명 잘못 넣었더니 성실공익법 요건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70년대 받았던 주식까지 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또 96년 이후에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서 증여세는 이기고 가산세는 지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수관계인이 확인해봤더니 그냥 퇴임한 임원이에요. 퇴직한 임원이고 5년이 경과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회계법인에서 의견 다 받아서 진행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결국은 책임은 재단이 져야 되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 과세가액이 500억이었습니다. 이게 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은 주식의 가액은 그 당시 300만 원인데 몇 10년이 지나서 평가하면 3천억입니다. 이러면 과세가 말도 안 되는 돈이 이제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희숙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같은 경우에 일부 재단만 돼 있는 건 사실인데 공익법인만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익법인들은 고용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고용사업 준비금 설정하면 5년 내에 그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결국 수익이 영리법인들처럼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율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도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갔어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수장학회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분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갈 때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냐면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 주지 마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특수관계인은 재단의 임직원이 되면요 그냥 가산세 100%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임직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20살짜리 꼬맹이 데려다가 이사시키고 8천만 원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30년 40년 근무한 사람 8천만 원 제한을 받아요. 근데 이 법을 입법을 할 때 이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기재부에서 그때 그 당시 발표하실 때 공사공단의 평균 연봉이라고 그랬어요. 이 2008년 기준이거든요. 지금도 공사공단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영이 올라야죠. 근데 그건 안 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 당시 또 이거 만들 때 8천만 원 그냥 과세하겠다고 하니까 저항이 있을까봐 주무관청에서 승인하면 봐줄게. 근데 주무관청이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8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라고 적용해요. 본인들이 승인해주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왜? 담당 공무원이 해주는 사람이 8천만 원 연봉이 안 돼요. 자기보다 연봉 높게 받는 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거 뭐 웃음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특히 주식이나 뭐 부동산처럼 현물 기부할 때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을 기업 지배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카카오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과거 전통적 부자들하고 현재 신생 부자들하고 보면 별로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주식 가치가 높은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기부에 대한 목마름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제도적으로 했을 때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선의 기부자에 대한 시각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제도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의무사용 비율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편법 수단을 너무 많이 낳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주식 기부했다가 그 주식을 만약에 우선주로 돌려버리면 주식에 대한 과세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우선주로 돌리는 순간 오히려 특수관계의 지분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무사용 미국처럼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가려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처럼 재산 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좀 규제 속에서 뭐 완화해주는 걸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완화를 좀 해줄 필요가 저는 공익법 협회 입장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 기회로 기재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